선곡 세계문학의 숲 13번째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5월 23일입니다. 혹시 가르강티와 팡타그리엘 읽고 오신 분 계십니까? 많네요. 어떻게 재미있던가요? 네. 한 분은 재미있다, 한 분은 재미없다. 이 작품을 재미없게 읽으시는 분들은 내가 인생의 맛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다는 걸 절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연하죠. 이제 불어를 알면은 더 재밌겠죠. 근데 번역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니까. 네, 우리 강의의 특징이잖아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재밌게 즐기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와 라블레가 쓴 가르강튀아 그리고 팡타그리엘입니다. 정확히 발표 순서로 얘기하자면 팡타그리엘이 먼저 있었고요. 팡타그리엘을 이어서 2년 후에 발표된 게 가르강튀아입니다.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팡타그리엘 대연대기라는 대중소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라블레가 팡타그리엘을 자기식으로 다시 쓰면서 전혀 다른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팡타그리엘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니까 금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작을 내놓습니다. 그게 가르강튀아고요. 그리고 3서, 4서, 4부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5서까지 있는데 마지막 작품은 라블레가 죽은 후에 발표됐고 그게 라블레의 작품인지 아닌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작품입니다. 가르강튀아하고 팡타그리엘. 가르강튀아가 아버지고요. 팡타그리엘이 아들입니다. 두 거인 부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얘기를 먼저 쓰고 나중에 아버지 얘기를 그 다음에 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니까 아버지를 먼저 앞에 놓기 위해서 이 순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강튀아가 훨씬 정제되어 있는 작품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제목을 근엄한 세상을 뒤흔드는 웃음의 축제였는데 엄숙하고 근엄하다. 일단 왕정 시대에 귀족 중심의 그 사회 정치 시스템에서는 엄격한 질서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걸 지탱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이 왕정 중심의 귀족 중심의 사회 정치 질서와 교회는 엄숙성을 감정의 기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똥침을 날리는 방법, 이런 엄숙한 사회를 뒤집는 방법, 엄숙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죠. 허위와 부패, 타락, 그리고 가득한 그 엄숙한 사회의 이면을 뒤집어 엎는 방법이 뭐였냐?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은 강력한 혁명의 무기이기도 하죠. 그 민중의 언어에서 지식인의 언어, 교회의 언어까지 또 귀족의 언어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웃음을 빚어내는데 그 웃음을 빚어내는 핵심적인 효소 또 효모가 바로 민중의 언어적 에너지, 민중의 상상력이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카니발, 축제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얘기하셨지만은 프랑스어를 모르면은 얘기는 그 흥미는 반밖에 향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장난이 워낙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서방이니 남방이니 이런 말들 외국인들 알아듣기 힘들죠.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이런 말도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이 미주알 같은 건 미주알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이 미주알이 직장입니다. 직장. 학문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남의 미주알, 고주알 이게 언어 유희예요. 그런 얘들이 많죠. 근데 그런 그 말장난들, 그리고 이 스펠링을 바꿔서 온갖 그, 귀족사회, 교회사의 그 지저분한 지점들 다 드러냅니다. 근데 그 맛을 알려면은 프랑스어도 보통 잘해서는 안 되죠. 예. 그 정도는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가르강투야 팡타그레를 읽기 위해서 이 나이에 젊은 사람들이야 가능하겠지만 프랑스어를 모처럼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울 수는 없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근엄한 세상을 뒤흔드는 또는 전복적 그 의지를 가진 웃음의 축제를 펼치고 있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고요. 프랑스 문학뿐만 아니고 유럽 전역에서 가르강투야 팡타그리엘은 대히트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또 현대에 이르러서도 리바이벌 되죠. 새로운 온갖 그 방법의 모험들, 실험들이 총 집결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일단 그 파리가 나와요. 파리 가르강투야 팡타그리엘이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시농이라는 곳인데 시농은 이 라블레의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고향의 조그만 그 지역이죠.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 과장을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개울을 한 아마존강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 뭐랄까 조그만 그 집을 엄청난 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이 앙제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또 다른 작품의 중요한 배경은 가상 공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공간이에요. 유토피아라는 그 가상 공간이 있고 이 실제 공간은 파리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시면 각 주에 시농이라는 곳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농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들을 이 가상 공간에 이동해 놓고 상상력을 펼치는 거죠. 여기가 시농의 풍경입니다. 아주 오래된 작은 도시 같죠? 이런 이 개울 같은 개천을 어마어마한 크기의 강으로 만들어 놓고 합니다. 여기서 상상력이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서 저 아프리카까지, 유토피아는 아프리카 어디쯤 있는 것으로 상정됩니다. 대항해 시대가 지난 후였으니까 16세기니까 아프리카를 알고 있었던 거죠. 참 예쁘죠? 이런 동네들. 우리 시골들은 다 폐허가 돼 가는데 이곳은 이렇게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웃음과 관련해서 웃음에 관한 그 철학적 소설이라고 할 만하죠. 이 장미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장미의 이름에서 움베르토 에코가 웃음에 대해 정의하는 이 명제랄까요? 이 명제가 가르강투야 팡타그리엘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아마 움베르토 에코도 가르강투야 팡타그리엘을 읽었겠죠. 오늘은 웃음이 키워드입니다. 여기 가르강투야에서 웃음이 인간의 본성일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앞에 독자에게라는 그린 짤막한 제사가 있는데요. 이런 걸 제사라 그러죠. 맨 앞에 독자에게라는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써요. 이 책을 읽는 친애하는 독자들이요. 이 독자들을 누구로 상정하냐면은 고명한 술꾼 그리고 고귀한 매독 환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장난이 아니죠. 이 책을 읽는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모든 정념을 떨쳐버리시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며 성내지 마시기를. 악하거나 추한 것은 없다 해도 웃음에 관한 것 외 완벽함은 거의 찾기 힘들 테지만 당신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큰 슬픔을 보면 다른 이야기거리가 내 마음을 끌 수 없음을 여러분은 이해할 것이요. 눈물보다는 웃음에 관하여 쓰는 편이 나은 법이라오. 웃음이 인간의 본성일지니. 이 웃음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배의 질서를 요구하는 강고한 지배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자들에게 웃음은 이건 무엄한 짓이죠.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들입니다. 해서 그 움베르토 에코가 이 장례일이라는 추리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명제가 그겁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포에티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포에티카라는 시약 책이 있죠. 우리 시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때 시약은 시가 아니고 비극론입니다. 왜 비극론만 있고 희극론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분명히 그리스 시대에 희극도 있었는데 왜 비극만 얘기하느냐. 보니까 어느 수도원을 쭉 봤더니 비극은 다 사라져버리고 희극은 다 사라져버리고 비극만 남았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의 비극적 운명을 다룬 이 트레지디만 남고 웃음은 이 민중의 표정들이죠. 대중들의 표정입니다. 시민들의 표정인데 이 웃음은 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사라져버렸다는 게 움베르토 에코의 상정이에요. 상상해서 가정한 겁니다. 이 가정해 놓고 추리소설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윌리엄 수도사가 어떤 살인사건, 연쇄 살인사건을 조사해 나가다 보니까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중에서 희극을 읽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책장을 넘기면 거기 독이 묻어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그건 뒤에 밝혀지는데, 후반부 하골에서 밝혀지는데, 전반부에 이 호르에 수도사, 눈먼 사람이죠. 호르에 수도사와 윌리엄 수도사가 논쟁을 벌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호르에 보르헤스에게 오마주한 것이라 그러죠. 호르에 수도사와 윌리엄 수도사가 논쟁을 벌인 장면 중에 이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글쎄 내게는 이해가 안 가는군요. 예수님이 웃으셨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쌍수를 들고 논파하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웃음이라는 것을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윌리엄의 생각이에요. 윌리엄 영국 사람입니다. 웃음은 목욕과 같은 것이죠. 웃음은 사람을 바꾸어주고 육체에 낀 안개를 걷어줍니다. 우울증의 특효약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르네상스적 인간인 이 윌리엄 수도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근엄한 이 전통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이 호르에 수도사는 목욕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성인들 쭉 얘기하다가 목욕은 흐트러진 기분을 올곧게 세워줍니다. 다만 웃음이란 육체를 뒤흔들고 얼굴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게 함으로써 인간을 잔나비, 원숭이로 격화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웃음은 원숭이들이나 짓는 것이지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수도사가 얘기하죠. 잔나비는 웃지 않습니다. 웃음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 그것은 그의 이성성의 기호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 표지, 기호가 바로 웃음이라는 거죠. 전통적인 카톨릭 세계 질서에 대한 대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웃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이 장면입니다. 이 비교적 앞부분에 이 논쟁이 있는데 이 소설, 추리소설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움베르토 에코가 프랑스와 라블레의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의 핵심을 변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웃음의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을 아주 높이 평가한 프랑스의 작가가 바로 빅토르 위고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가 웃음에 관한 깊이 있는 탐구, 정치적 탐구를 모색하죠. 그 작품이 바로 웃는 인간입니다. 이 웃는 인간을 통해서 아주 겉으로 엄숙해 보이는 그 궁궐의 질서들을 뒤집어 버리죠.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빅토르 유고 하면은 레 미제라블을 떠올리시는데 작가 자신은 레 미제라블보다 웃는 남자를 더 높이 쳤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영국 남부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아마 영국에 망명에 있을 때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쓴 게 아닌가 싶어요. 30년 7월 혁명 이후, 아니 그 후죠. 루이 보나파르트가 황제가 돼서 다시 그 왕정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됐을 때 그 환멸을 느끼고 영국으로 망명하는데 그때 쓴 소설로 보입니다. 일단 이 웃음의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간관계 친밀성을 높이는 때 활용되는 웃음을 넘어서 이 종교의 그 근저를 뒤흔드는, 그리고 정치적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서 웃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웃음 얘기를 하는데 이 강의가 너무 엄숙하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또 이거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라블레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랑스와 라블레. 이 사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라블레 이름 모르고서는 프랑스 여행 가면 안 돼요, 이제. 이 프랑스와 라블레. 뭘 하블레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라블레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인데 독터 안, 라틴어일 겁니다. 이게 메디치네 이렇게 나오죠. 의학 박사였습니다. 의학 박사여서 그러니까 의학을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요. 가랑띠와 팡타그리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몽펠리에 의학대학이 아주 유명한 내과 대학이 거기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부학을 시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창작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늘 억울해요, 항상. 근데 상속제에 따르면 장남이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남은 수도사가 되거나 집을 떠나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톨릭 신부들을 봐도 장남이 신부가 되는 경우는 드물죠. 되게 차남이나 막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호사라고 하면, 요즘은 변호사 하면은 전문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변호사는 그냥 대리 법률 서류 대신 써주고 작성해주고 그런 역할입니다. 외과 의사도 요즘은 의사가 대단히 잘 나가는 직업으로 꼽히죠. 근데 의사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생명을 구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했겠지만, 그리고 1509년 요묘럽이 조선시대는 문단세, 성종, 연산군 요 무렵입니다. 이 1909년에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 출간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신예찬이 이 르네상스에서 인문정신을 전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바보예찬 또는 광우예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신예찬이 중요한 하나의 좌표, 지침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라블레가 에라스무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수도사 생활합니다. 수도원의 이면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톨릭의 부조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16년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출간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유토피아가 출간돼서 우리 라블레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상 공간이 유토피아 지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실제 이것도
이상적, 르네상스적 이상향을 찾아가는 모험의 기록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에 저항하는 운동이 전 유럽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루터는 물론 독일 쪽에서 시작됐죠. 이게 프랑스까지, 영국까지 전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루터가 성경을 지역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은 라틴어거나 그리스어였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 경전들이 사서삼경이 다 한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죠. 1% 남짓 되는 그 극소수의 엘리트들밖에 없습니다. 공자 맹자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나머지들은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든 하느님의 말씀이든 다 사제들이, 수도사들이 들려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많은 대중들이 읽기 시작하죠. 그럼 교회 권력이 균열을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번역과 종교개혁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면죄부 이런 교회 타락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 소르본 신학부가 성경의 프랑스어 번역을 금지합니다. 소르본 대학 아시죠? 여기 신학부가 유명한 대학인데 또 동시에 악명 높았습니다. 이 교회 중심, 교회 담론을 생산하는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권력과 밀착돼서 백성들을, 민중들을 억압하는 그 중심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소르본 신학부가 성경의 프랑스어를 번역을 금지한다 그랬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권력은, 지식 엘리트들은 자신이 아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민주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미디어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르본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펠리에 의과대학 등록하고요. 37년에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다는 것. 그래서 생리학적 상상력 또는 해부학적 상상력 이러는데 인간 몸에 대한 온갖 비유들, 상상력들이 분출합니다. 곳곳에서. 그러니까 해부학이나 생리학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깊이 안 알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을 더욱 재밌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채기 방귀부터 시작해서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또 창으로 누구를 찔러도 견갑골에서 어디를 뚫고 어디로 갔다는 걸 해부학적으로 다 보여줘요. 이게 아주 그로테스크해 보이죠. 그런 기괴한 장면들이 보이는데 이건 의학 공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학 공부가 근대적 학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의학이죠. 네덜란드에서 이입된 이 난학의 핵심이 의학이었습니다. 이 의학을 통해서 근대적 세계관을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해부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고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2년에 팡타그리에를 출간합니다. 금서처분 받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귀족들을 약올리고 그러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리고 이게 인기를 끌면서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인 가르강튀아를 출간합니다. 이게 가르강튀아 팡타그리엘 연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서, 4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건 형식이나 이 내용이 많이 달라요. 이건 3서는 파니르주라는 이 등장인물이 있는데 파니르주의 결혼 문제를 둘러싼 대화록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가르강튀아 팡타그리에 비해서. 제 4서는 환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비교 재미있는데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이 가르강튀아 팡타그리에를 중심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도 가르강튀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년에 파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르강튀아가 무슨 뜻인지, 팡타그리엘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좀 참으세요. 안 알려줄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입니다. 라블레. 잊어먹지 마세요. 이 잠드시기 전에 한 10번만 반복하세요. 그러면은 프랑스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이게 표지인데요. 여기 알코피보스란 말이 문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알코피보스란 사람이 썼다 이러는데 이 말은 프랑스와 라블레의 스펠링을 바꿔서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인 나는 이 작가입니다, 작가. 이 작가가 등장해서 내가 그 위대한 왕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레일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16세기 전반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르네상스가 한참 무르익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네, 중세 시대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문정신,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인간과 세계와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른바 인본주의와 인문주의가 전면에 등장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공간은 가상의 왕국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르강튀아하고 팡타그레일이 지배하던 왕국이 있고, 그리고 파리가 있습니다. 이 파리를 이 오줌으로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인물은 3대입니다. 3대. 그랑구지에 가르강튀아, 팡타그리엘. 다 왕들이에요. 왕의 계보인데, 이 팡타그리엘을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의 계보가 있죠. 그 예수의 계보를 패러디해서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쭉 몇 페이지 동안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팡타그리엘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패러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계보를 읽는 거인 왕들입니다. 그랑구지에 가르강튀아, 팡타그레일. 그랑구지에의 아내가 가르가멜, 이 나비족에서 온 공주라 그러죠. 가르강튀아의 아내가 바르맥인가요? 그리고 팡타그레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란 글씨로 쓴 인물군 2 중에서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일단은 피크로콜이 있는데 이건 그랑구지의 가르강튀아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기사도 소설의 서사를 기본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탄생, 성장, 그리고 교육, 무훈이 있어야겠죠.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 구상. 이게 바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피크로콜이 바로 가르강튀아에서 그랑구지의 가르강튀아와 싸우는 이 적장입니다. 적장의 왕이죠. 그리고 여기 아르나슈 왕은 팡타그레일이 싸우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복잡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포노크라트 에피스테몽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스승이고 장수도사, 짐나스트, 외대몽 얘들은 신복들 또는 동료들이에요. 가르강튀아의 동료들. 여기 더블 슬래시 있죠? 이쪽 아래쪽은 팡타그리엘. 여기 파니르주, 카르팔랭, 웨스탱 이런 사람들은 팡타그리엘의 신복이자 동료들입니다. 가르강튀아 팡타그리엘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지배 질서를 뒤집는 이질적 언어의 축제입니다. 우리 이 강의를 재밌게 들으시려면은 우리가 제1강에 했던 춘향전 있죠. 춘향전을 들으시면은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판소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판소리의 언어 또는 카니발적인 그 향연, 그죠? 축제적인 향연, 축제의 향연들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이 언어의 물질성이 곳곳에서 분출하고요. 웃음들이, 그 푸짐한 웃음들이 곳곳에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고상한 이 4대부들의 언어와 이 민중들의 거리낄 것 없는 그 언어들이 충돌하죠. 곳곳에서 충돌합니다.
이 이질적인 언어들이 충돌하는 걸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배 질서를 뒤집는 이질적인 언어의 축제. 말 그대로 정말 이질적입니다. 아주 고상한 우리 왕의 편지부터 시작해서 또 아주 우아한 연설, 그죠? 그리고 이 술집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술집에서 술꾼들의 대화, 그리고 이 파니루즈가 보여주는 그 음담패설의 극치들, 그리고 온갖 과장된 그 해부학적인 상상력들, 이런 것 모두 분출합니다. 그리고 나열들, 사전식 나열들, 우리 가르강투야가 교육을 받는데 이런 놀이를 하더란다 하면서 놀이들 한 150개, 200개까지 쫙 나열해놔요. 저 뒤에 가면 팡타그리에 가면 도서관에 가서 장서 목록을 또 쭉 배쳐 놓습니다. 그걸 다 비틀어서 배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더 뒤에 가면은 좀 더 뒤에 가면은 우리 이 팡타그리에 아니죠? 이 에피스테몽이 죽어요. 죽는데 그걸 부활시킵니다. 이렇게 이어서 부활시키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지옥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그 지옥 가서 만난 사람들, 단테 신곡을 바로 떠올리죠. 이 단테가 누구죠? 그 유명한 배 생각이 안 난다. 베르길리우스 안내로 쭉 지옥 연옥을 가죠. 거기에서 자신과 싸우고 다퉜던 사람들의 지옥에서 연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쭉 묘사하잖아요.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언어와 글쓰기 형식들, 말하기 형식들이 온갖 형식들이 충돌합니다.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신화, 전설, 수수께끼까지, 음담패설까지, 조롱과 냉소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들이, 이질적인 언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언어의 목고지, 축제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이 소설을 읽는데 재밌을 겁니다. 왜 이렇게 이질적인가? 이제 이 소설을 읽는 핵심어들 몇 개만 볼게요.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르네상스는 부활, 이런 뜻이죠. 재생. 무엇을? 고전 그리스 문화를. 이제 고전 세계. 인간과 신이 함께 뛰놀았던 시절이죠. 그 시절을 복원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문학과 철학이 시민들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그런 시절을 꿈꿉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인문주의 또 휴머니즘인데, 휴머니즘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 중심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는 강력한 비판의 직면에 있죠. 특히 하이데거가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그랬죠. 이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이런 선언은 그야말로 오만방자에 이를 데 없다. 이런 인간 중심주의가, 휴머니즘이 이 세계를 파괴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는 역사적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신 중심의 질서에서 인간이 자기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사상적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랬죠. 휴머니즘은 인문주의, 그러면 인본주의.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계, 신에 예속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역량을, 이성을, 또 지성을, 또는 감성을 오롯이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인문주의가 드러나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주의하면 사람의 문의, 고유한 문의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계라고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세계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상적, 문화적 운동으로 르네상스를 보시고 그 선 위에 휴머니즘, 그걸 이끄는 사상의 핵심적인 흐름이 바로 인문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르강투와 팡타그리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질성의 향연이라는 것. 판소리에서도 얘기했었죠.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뒤섞여요. 고립되지 않습니다. 함께 어우러지죠.
이 축제라는 건 그러니까 바보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당나귀 축제도 그렇고 기존의 그 질서, 위계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뭐 이 천민이 될 수도 있고 천민이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축제 현장에서는 축제 장소에서는 모든 말들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걸 카니발적 카니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카니발의 문제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게 공식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배 권력의 인가를 받고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 순간에 뭐랄까요? 뭐 혼란일 뿐 또는 한 순간에 뭐 전복일 뿐 이게 영속적이거나 지속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있죠. 근데 그 축제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공식 인가를 받고 펼쳐질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테면 80년대 국풍 80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통기타 문화나 이런 저항 문화들이 대학가와 청년층을 파고드니까 국가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대학생들을 동원하는 국풍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아시죠? 그런 걸 관제 축제라고 그러죠. 관에서 만드는 축제. 그게 이제 묘한 방식으로 대학가요제로 포섭되면서 이제 이 자본주의와 결합하게 됩니다. 대학가요제, 초기 대학가요제는 그래도 젊은이들의 패기와 뭐랄까요, 이 낭만성이 살아 있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대학가요제가 난립하기 시작하죠. 곳곳에서 점점 상업화하면서 지금은 사라졌죠. 지금도 있나? 지금 없죠. 이 축제가 지닌 그 양면성도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라블레가 참조한 축제는 중세 민중들의 삶 속에서 또는 민중들의 언어 속에 깃들여 있는 그 축제성을 그대로 소설로 옮겨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질성의 향연, 민중의 축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이걸 카니발리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니발리즘. 이 축제주의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렵고요. 이 축제가 이질적인 축제들, 기존 질서들을 뒤집어 엎는 축제의 장과 그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언어들을 소설로 옮겨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프랑스에서는 최초의 근대소설의 출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대소설 출발점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가장 현대적인 소설이기도 해요. 가장 현대적인 소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을 또 많은 작가들이 리바이벌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그로테스크 하면은 또는 그로테스크화한 리얼리즘 이런 말을 쓰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해부학적 상상력과 관련된 묘사들을 떠올리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테스크하다는 얘기는 그로트 그러면 이탈리아어로 이 동굴인데요. 동굴에서 발견된 기괴한 그 유골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데서 온 말인데 그로테스크하다, 기괴하다, 기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랑구지에의 아내인 가르가멜이 가르강투아를 낳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내장 요리를 막 먹고 아이를 낳는데 뭐 내장을 쏟아내고 어쩌고 하다가 뭐랄까 거인 같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마실 것 줘 하면서 울고 응애응애 우는 게 아니고 그로테스크하죠. 뭔가 무섭고 기이하잖아요. 아주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온갖 음담과 패설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얘기들이 일상적인 것도 아니죠. 비공식적으로 주고받는 얘기들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억압되지 않은 인간의 그 본성들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란 얘기죠. 우리 방귀 뀌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것만큼 귀한 게 없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거예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만한 게. 근데 잘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거의 죽음에 가깝죠. 잘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잘 사는 거죠. 근데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잘 자는 거예요. 모든 이 정신적인 그 고통의 기원이 불면이죠, 불면. 잠 못 드는 겁니다. 저는 셋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충족되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것만 충족되면은 삶이 더 이상 행복할 게 없죠. 이게 민중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셈이죠. 그 언어들이 분출되는데 이게 그로테스크 보이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그죠? 방귀 뀌고 똥 싸고 뭐 남성 성기, 여성 성기가 그냥 그 비속어들이 그냥 막 나옵니다. 이 성행위와 관련된 얘기들이. 근데 이게 기이해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죠. 이걸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민중의 카니발리즘,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이런 건 러시아의 유명한 문예비평가 미하일 바흐틴이라는 사람이 정식화한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팡타그루엘리즘,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게 라블레가 얘기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팡타그루엘리즘, 이게 맨 마지막에 딱 그 명제화되어 있습니다. 483페이지 보면은 작가가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변명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이 위선자들, 가짜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 그러니까 독자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해달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선량한 팡타그레얼리즘의 신봉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믿지 말라. 구멍을 통해서 보는 자들은 종교재판소의 첩자들입니다. 이 재판소의, 변호사의 아들이라고 했죠. 재판소, 법률관들에 대한 비판도 통렬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현실성이 있는 그런 말들을 곳곳에서 쏟아냅니다. 그럼 팡타그레얼리즘이 뭐냐? 언제나 훌륭한 식사를 하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기, 이게 팡타그레얼리즘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잘 하면서 건강하고 평화롭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죠. 여기 건강하게 맛있는 훌륭한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를 포함할 겁니다. 그리고 평화 속에서 기쁘게 사는 것. 이게 팡타그레얼리즘입니다. 리즘이라고 쓰는 건 프랑스어 발음이고요. 팡타그레얼리즘 하는 건 영어식 발음입니다. 팡타그레얼리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쓰면은 폼 날 겁니다. 뭐 인생에 뭐 있습니까? 폼 잘 잡는 거지.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팡타그레얼리즘. 네, 팡타그레얼리즘. 이 얘기도 뒤에 가르강죄어 뭐고 팡타그레얼이 뭐고를 알면은 더 생생하게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식은 기사도 소설 형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해서 이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사도의 기본 형식은 공부를 하고 편력 기사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어떤 모험을 떠나서 이상적인 세계를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돈키호테가 찾아갔던 곳은, 꿈꾸었던 것은 황금시대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그 서사 구성을, 플롯을 그대로 따릅니다. 탄생, 성장, 교육, 무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텔렘 수도원이라는 르네상스적 이상향을 구현하는 지점까지 나아갑니다. 이걸 따라가면 그대로 소설이 읽혀요. 태어나는 과정들이 있죠?
기이한 그 탄생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밑닦기를 배웠는가 해가지고 온갖 그 똥닦기 과정들이 나와요. 우리 기억 많이 날 거래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종이도 너무 귀했죠. 신문지도 너무 귀해서 호박잎으로. 그리고 겨울에 눈은 반드시 논에 가서 똥 싸고 오라 그랬습니다. 겨울날에는. 눈으로 닦고. 그게 이제 우리 학문 건강 유지 비결인 것 같아요. 이 시골 사람들에게는. 참 딱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온갖 무슨 뭐 담비 털로 닦고 뭐로 닦고 쭉 나오죠. 그 성장 과정들, 그리고 고리타분한 교육을 받다가 선생 갈아치우죠. 선생 갈아치우고 포노크라트라는 선생을 만나서 파리에서 훌륭한 인문적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전인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교육 문제예요.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르네상스적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 인간이죠. 우리가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을 유니버설맨, 전인적 인간 이런 말 쓰죠. 이런 말 쓰는데 이게 르네상스적 인간이에요. 우리가 전인 교육할 때 그 전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죠. 근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인간들이 다 파편화됐죠. 파편화됐고 자기 벽에 쌓여버렸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공학하면은 공학 쪽에다 갇혀버려요. 법학하면은 법기술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흉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 교육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길게 싸우는 얘기가 벌어져요. 싸우는 것도 우스꽝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빵 몇 개 뺏었다고 그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과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가 바로 떠오를 겁니다. 그것도 뒤에서 바로 언급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빼먹었는데 텔렘 수도원이라는 르네상스적 이상향이 수도원을 만듭니다. 이건 유토피아에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이 힌트를 얻은 게 분명합니다. 딱 보이죠? 딱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가 우신예찬 유토피아에서 이어서 돈키호테로 이어지고요. 돈키호테 1권이 1905년이었죠. 그리고 15년에 2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들어서 압니다. 걸리버 여행기가 훌쩍 뛰어넘어서 1726년입니다.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정말 다시 읽어야죠. 이것도 역시 금서였습니다. 이 조너선 스위프트는 아일랜드 출신이죠. 근데 이 영국 지배하에서 영국 지배의 야만성, 폭력성을 비판하는 무기로 풍자와 웃음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 뭐 소인국, 대인국, 거인국, 그리고 야후국 이런 쭉 나오죠. 그 뭐랄까요, 풍자적 상상력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그게 아마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죠.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은 조너선 스위프트의 통이야기 같은 거 읽어보면은 정말 그 대단하다는 느낄 겁니다. 통이야기는 이렇게 얇은 책이거든요. 통이야기, 책 이야기, 이 2부작이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잘 알려져 있는데 통이야기, 책 이야기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 중에서도 우리는 거인국 이야기와 소인국 이야기만 알아요. 그 뒤에 라프타 성 이야기나 이 말의 나라 있죠. 야후국 이야기 같은 게 훨씬 신랄하거든요. 한국의 이 걸리버 여행기가 번역될 때 거인국, 소인국만 번역됐지 뒤 것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요즘에는 완역이 됐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87년 87 항쟁 이후에야 이제 완역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거인국, 소인국 얘기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배 질서, 지배 정치에 대한 무시무시한 비판이거든요. 이 걸리버 여행기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공의 성 라퓨타 이런 거 거의 나왔고 야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걸리버 여행기 4부의 그 인간 비판 보세요. 말들이 훨씬 더 우아하죠. 인간들이 얼마나 저열하고 야비하고 그런지 인간의 그 본성의 그 파괴적이고 추하고 사악한 이면들을 그대로 드러낸,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이제 접어드는 영국 사회, 제국주의로 향하는 영국 사회를 비판한 이런 작품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잘 모르실 텐데 이 로렌스 스턴이라는 영문학의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이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삶과 이야기. 이게 한국어 번역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번역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문학과 지성사, 요 문학 전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번역된 건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완역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의류문화사 버전이 훨씬 읽기가 수월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이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가 바로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에 바로 나오죠. 이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의 소세키도 했죠. 대작가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나스메 소세키 영문학을 연구했으니까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에 이 얘기가 나와 이 소설이 언급 직접 됩니다. 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스페인, 그리고 걸리버행이 영국,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도 영국. 그러니까 유럽에서 우리 라블레의 작품들이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여기 우시네천을 쓴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이죠. 유럽이 이렇게 만납니다. 유토피아 토마스 모는 영국 사람이고요. 이런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문학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라블레의 가르강티아 팡타그레일입니다. 좀 자리가 잡힙니까? 이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선조로 얘기하자면 성종무렵이었다는 것도 함께 보세요. 한국 역사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개요를 짧게 볼게요. 가르강티아는 1534년에 발표가 됐고 팡타그레일은 32년입니다. 이게 35년이나 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아들 얘기가 먼저라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 얘기입니다. 가르강티아는 총 58장으로 되어 있고요. 팡타그레일은 34장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르강티아가 약 배 가까이 길죠. 장으로 얘기하자면은 계보와 기원이 나옵니다. 신화적 기원이 있겠죠. 그랑구지에와 가르가멜 사이에서 탄생하고요. 아주 귀귀한 탄생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소피스트, 소르본 신학자 비슷한 얘들에게 아주 고리타분한 라틴어 교육을 받습니다. 한자 교육에 빠져서 몇십 년을 고생하는 그런 조선시대 청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렬하게 비판한 게 독립신문이었어요. 이 독립신문이 전체 한글로 신문을 내면서 한글 전용을 시도하죠. 이거 어마어마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글은 이 문명의 언어고 이 한자는 이 미개의 언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한자 배우느라고 몇십 년을 허송세월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 한글은 하루 밤낮이면 배울 수 있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라고 서재필이 썼을 논설에서 얘기를 하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가르강티아의 아버지 그랑구지에가 가르강티아를 파리로 유학을 보내요. 저 먼 왕국에서 유토피아 왕국에서 파리로 보냅니다. 새로운 사부 포노크라트, 사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인적 인문 교육을 시행합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뭐 고전 그리스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승마, 놀이, 조각까지 다 배웁니다. 이건 지금 한국 교육이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요즘 대안학교 몇몇 곳에서나 실천하고 있는 교육이죠. 그리고 가르강티아 놀이가 아까 얘기했던 뭐 20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략적으로 보니까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카드 놀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놀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탄생과 성장, 교육, 그리고 무훈이죠. 전쟁이죠. 전쟁에서 가르강티아와 피크로콜이 전쟁이 벌어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분배를 하고 여기에서 패배한 적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라블레 모르면은 저런 취급을 안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인 모양입니다. 뒤에서 잠깐 맛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르네상스의 이상향 텔렘 수도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6개 장이 할당되어 있어요. 장 수도사에게 전쟁에 승리한 대가로 뭘 줄 거 아니까 장 수도사라는 신복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수도사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단 말이야. 뭘 너는 필요하냐라고 물으니까 장 수도사가 수도원 하나 짓게 해주십시오. 수도원을 장엄한 수도원을 짓습니다. 아주 멋진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멋진 갤러리가 있는 그런 이 건축물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들어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삶이 영위되는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텔렘이란 말이 그리스어로 의지란 뜻이라고 하죠. 자유의지가 꽃피는 그런 이상향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 형식의 이상한 수수께끼가 있어요. 뭐 전구 있죠. 테니스 비슷한 것. 이 수수께끼를 쭉 얘기합니다. 그 전구, 답이 전구인데 전구인지 모르게 막 흐트러놨다는 거지. 흐트러놨다는 겁니다. 문제,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풀기가 어려웠어요. 이 수수께끼 풀기가. 이 가르강튀아의 전체 개요입니다. 그대로 정리가 되죠. 탄생과 성장, 교육, 무훈, 이상향을 찾아가는 흐름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팡타그리엘은 비슷합니다. 계보와 기원이 있고 가르강튀아와 유토피아의 아모로트인들의 공주 바드백사에서 탄생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역시나 파리에 가서 에피스테몽에 의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니르주라는 인물이 중요한데 아주 과시욕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현학적 지식들을 아무 데서 자랑하는 애예요. 근데 점점 전쟁 영웅이 되면서 우리 신복이 됩니다. 팡타그리엘의 아주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이 현학 과시한 거 보면 놀라운데 나 배고프니까 빵 좀 줘. 이 얘기를 13개 언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언어는 뭐 저쪽 덴마크부터 온갖 언어를 다 하고 3개 언어는 있지도 않은 언어들로 얘기를 해요. 온갖 어려운 말들 다 합니다. 뭐 상상을 초월한 말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만 읽어볼까요? 배고프니까 빵 좀 줘.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해달라. 하도 이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리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나리께서 당신의 종에게 선행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즉시 제게 빵 한 조각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빵 한 조각 달라는 얘기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리고 또 에스파니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쳤습니다. 그러니 양심이 요구하는 바에 귀하께서 따르시도록 복음의 계율을 고려하실 것을 귀하께 간청합니다. 그 계율들이 귀하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 저는 이성과 마찬가지로 귀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본능적인 동정심에 귀 기울일 것을 간청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프니까 빵 달라는 얘기를 빙빙 돌려서 이상하게 어려운 얘기로 성경 구절들 인용해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허식으로 가득 찬 이 현학적 과시욕에 들린 어떤 그 당시 지식인들 또는 이 수도사들의 그 행태들을 파니르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각주들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없는 언어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어떤 챕터에 가면은 횡설수설입니다. 그야말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횡설수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챕터 가면은 몸짓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온갖 몸짓을 얘기하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훌륭한 토론이었다라고 끝나요. 근데 그게
그게 뭐냐, 법정이나 수도사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상한 몸짓들하고 우아한 몸짓들을 하는데 그게 다 헛짓거리들이란 얘기지. 그게 지배 계층들의 또는 지배 엘리트들의 이 언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인지를 이런 식으로 풍자하고 조롱하고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분석하기, 이거 라블레 학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라블레 학.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는지 저로서는 감히 범접하기 어렵죠. 우리는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이거 재밌게 읽는 그 길을 하나만 발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모험들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뭐 빠져나와서 어찌어찌 했다는 것, 분쟁 판결하는데 이것도 황당무계합니다. 그리고 음담패설, 이 파니루즈의 음담패설은 제가 너무 민망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세요. 저 뒤에 이 파리 여성을, 파리 귀부인을 유혹했다가 퇴짜 맞으니까 뭔 짓을 하는지, 뭐 암캐를 어쩌지 해가지고 어찌하는지, 이런 장면을까지 보기 바랍니다. 이 그로테스크합니다. 그 막 귀부인을 막 수컷 개들이 막 어떻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그로테스크해요. 근데 그 장면들, 이게 이제 파리의 귀부인들을 비판하는 거죠. 풍자하는 거죠. 풍자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골탕 먹이는 거라고 그러죠. 그 다음이 이 파니루즈 얘기가 아주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3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3서는 이 파니루즈가 결혼을 둘러싸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서 33장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마지막에 지옥 구경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기 그리고 결론과 변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완성도가 조금 낮아요.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르네상스의 이상향 텔렘, 이게 빠져 있죠. 이상적인 세계에 관한 상상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후편인 아버지 편에서는 가르강투아에서는 좀 완성도가 높게 이걸 보완해서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르강투아가 본편처럼 보이고 이걸 보완하는 작품으로 팡타그레를 보시면, 빵따그레를 이렇게 읽어야 되죠. 빵따그레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개요입니다. 이제 안 읽어도 읽은 것 같죠? 얼추. 그죠? 이제 팡타그레 보면은, 어디를 펼쳐도, 이 얘기구나. 요 슬라이드만 복사해서 책갈피에 끼워놓고 보시면 얼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부 이어가겠습니다.